운전병 강준, 보고 드립니다. 한민석의 시선이 백미러에 고정되었습니다. 왼쪽 목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흉터가 그의 심장을 멈춰 세웠죠. 출생지는 보육원입니다, 사단장님. 20년 전 의료기록의 한 줄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남아 경부혈관 봉합흉 있음. 한민석의 손이 차량 문고리 위에서 떨렸습니다. 설마 그 이름이 입술 끝에서 맴돌았죠. 윤서진. 그리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 하지만 한민석은 몰랐습니다. 이 운명적 만남이 20년간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이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것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계군단 예하 청룡사단. 새벽 5시 30분, 태백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부대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산 능선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병영 전체를 깨우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와 군화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 아침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전체 집합. 간부들의 목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치는 가운데 신병 강주는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20살 남자의 얼굴엔 아직 어린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진중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맑은 눈매, 살짝 까무잡잡한 피부가 새벽 햇살에 드러났죠. 그리고 왼쪽 목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난 흉터가 아침 빛에 살짝 비쳤습니다. 오늘이 청룡사단 전입 첫날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 군대는 그저 또 다른 집단 생활의 연장일 뿐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규율과 질서로 움직이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주변 선임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강준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운전병 강준, 사단장님 차량 배치. 정무철 상사의 거친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46살의 나이답게 얼굴 곳곳에 새겨진 주름과 비아냥거리는 듯한 눈빛이 신병을 압박했습니다.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굵직한 그는 후임 괴롭히기로 유명했죠. 특히 강준처럼 배경이 없는 신병에겐 더욱 가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준이 불이 나게 달려가자 정무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부사관들이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보육원 출신이라더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뻔하네. 이런 애들이 제일 골치 아파. 차가운 시선들이 강준을 향해 쏟아졌지만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받아온 시선들,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전용 차량은 본부 건물 앞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로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식이 새겨져 있었죠. 강준은 차량 앞에 똑바로 선 채 한민석 소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선 다른 운전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간부들의 지시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본부 건물 현관문이 열리며 한민석이 걸어 나왔습니다. 키 180cm의 단단한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 짧게 다듬어진 머리카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군복의 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가슴에 달린 부대마크와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엔 30년 군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날카롭고 눈빛은 냉철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숙한 곳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늘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어서 부하들은 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랐죠. 운전병 강준, 보고 드립니다. 강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또렷한 어조였죠. 한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왼쪽 목 아래로 살짝 드러난 희미한 흉터. 그 위치와 모양이 한민석의 기억 깊숙한 곳을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20년 전 해외 파병 당시 야전병원에서 의료진이 건넨 한 장의 문서. 그 종이에 적힌 문구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남아 경부혈관 봉합흉 있음. 출생 시 응급수술로 인한 흔적으로 추정됨. 한민석의 손이 차량 문고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냉철하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죠.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절제력으로 곧 평상시의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출생지는 어디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단장이 신병 개인사에 관심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강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보육원입니다, 사단장님. 어느 보육원인가? 서울 은광 보육원입니다. 한민석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0살 청년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무언가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과 동시에 그것을 다시 찾은 듯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한민석의 시선은 계속 백미러에 머물렀습니다. 강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가는 걸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그 이름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윤서진.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그녀. 따뜻한 미소와 왼쪽 눈가의 작은 보조개로 언제나 세상을 밝게 바라보던 그녀. 얼굴형이 부드럽고 웃을 때마다 환하게 빛나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던 그녀가 트럭과 충돌해 중상을 입었고 의료진은 산모와 아이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고 했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한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아, 우리 아이 잘 부탁해. 하지만 그는 파병 명령을 받았고 급하게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녀의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죠. 다만 친구를 통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은광 보육원이라는 이름도 그때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의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호 소리, 급하게 뛰어가는 병사들의 발걸음, 그리고 저 멀리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한민석의 마음속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부대 정문을 지나칠 때 강준이 다시 차량 앞에 섰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목선과 그 희미한 흉터가 한민석의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군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려 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랄까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민석의 시선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이광표 군수과장이 멀찍이 서서 사단장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죠.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얼굴형에 항상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는 그는 사단 내 모든 일을 자신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데 탁월했습니다. 흥미롭네. 이광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이 신병 하나에게 보이는 관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것이죠. 한편 헌병대 소속 유지연 중사도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예리한 관찰력이 숨어 있었죠.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새벽의 청룡사단에 무언가 새로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민석과 강준이 있었죠. 20년 전의 약속과 상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입 사흘째 차량대대 정비소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무철 상사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죠. 강준, 이리 당장 와봐. 체격이 크고 얼굴에 잔주름이 깊게 패인 정무철은 눈빛이 교활하게 번뜩였습니다. 46살의 나이치고는 험한 일을 많이 겪어온 듯한 모습이었죠. 말투는 거칠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는데 특히 배경이 약한 후임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강준이 뛰어오자 정무철은 사단장 전용 차량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단장 차에 먼지라도 있으면 너 책임이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이 새끼가. 신병교육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내가 뭔지도 모르면서 까불지 말고. 정무철의 목소리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후임 괴롭히기를 일상으로 여기는 그에게 강준은 좋은 먹잇감이었죠.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누구도 강준을 감싸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준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량 세차를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끝나지 않는 일들이 이어졌죠. 사단장 차량은 하루에 3번씩 닦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흠집이나 먼지가 보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야, 강준아. 여기 물때 봐라. 이게 새 차야? 정무철이 차량 뒤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얼룩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트집거리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강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3번째 다시 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보육원에서 자라며 익힌 참을성이 이런 때 도움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쪼그려 뛰기 500회, 팔굽혀펴기 200회, 그리고 끝없는 욕설들이 이어졌죠. 보육원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부모도 없는 놈이 어디서 까불어? 정무철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그저 묵묵히 견뎠죠.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원망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주먹을 꽉 쥐었다 펼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강준은 샤워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목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왼쪽 목 아래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자국은 왜 난 걸까? 강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흉터였죠.
보육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선임이 들어왔습니다. 정무철의 수하들이었죠. 그들은 강준의 목을 보고는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 저거 봐라. 도망병 목줄 자국 아냐? 아니면 목을 매려다가 실패한 자국인가? 보육원에서 얼마나 구박받으면 저런 자국이 날까? 잔인한 농담들이 이어졌습니다. 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모욕을 매일 당하면 상처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민석이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완벽한 군복 차림으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죠. 사단장으로서의 위엄과 30년 군 생활의 경험이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차량 주변을 살펴보던 한민석은 강준이 호스로 차를 씻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물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죠. 강준의 군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한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근처에 있던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준에게 조용히 다가가 수건을 건넸죠. 고생이 많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준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경례를 했죠.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한민석은 강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20살 청년의 손에서 느껴지는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감이 만들어내는 증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민석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외 파병 중이었죠. 야전병원에서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했던 말도 함께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목 부분에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제 아이라도. 한민석은 강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떨리는 손, 희미한 흉터, 그리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그날과 연결되는 것 같았죠. 강준이 다시 일을 시작하자 한민석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날 밤 한민석은 사단장실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천천히 열자 빛바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진의 사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왼쪽 눈가의 작은 보조개까지 그대로 보였죠. 그 아래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 수술 내용,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한민석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신생아 남아, 체중 2.8kg, 경부혈관, 봉합술 시행함, 향후 흉터 잔존 가능성 높음.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육원 위탁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은광보육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한민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안은 이미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죠.
저 멀리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강준도 있을 것이었죠. 정말 그 아이일까? 한민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이 일치하고 있었죠. 나이, 출생지, 흉터의 위치까지. 우연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윤서진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혼자 견뎌내야 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도 정무철 같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민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20년 동안 그 아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지금이라도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교차했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한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준을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민석의 마음속에는 2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전입 2주째 되는 목요일 저녁, 한민석은 지역 현안회의 참석을 위해 청룡사단을 떠났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져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죠.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달리는 차량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강주는 핸들을 꽉 잡고 집중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그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임무였죠. 특히 구불구불한 산길은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백미러로 사단장의 표정을 살펴보니 평소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민석은 조수석 등받이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강준의 뒷모습이 자꾸만 시선을 끌었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속을 맴돌던 의문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 생겼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준은 잠시 놀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평소 말수가 적은 사단장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기 때 수술 자국이래요, 사단장님. 강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엄마는 돌아가셨답니다. 한민석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서진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까지. 보육원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나? 그냥 수술 자국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죠. 강준의 담담한 대답이 한민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죠. 부모에 대한 기억도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차량은 부대 정문을 통과했고 곧 본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민석은 차에서 내리면서 강준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 윤서진의 얼굴과 지금 강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날 밤 10시 강준이 차량 정비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무철 상사가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죠. 외박을 나갔다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더욱 사나워 보였습니다. 야, 강준.
정무철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의 성격은 더욱 거칠어졌죠. 별 따보겠다고 사단장 차 몰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정무철은 이미 트집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사단장님이랑 단둘이 나가서 뭔 얘기를 했는데 업무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사단장님이 너한테 특별히 관심 보이는 거. 정무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무철이 강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났죠. 강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정무철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어떻게 굴러먹다 왔길래 이렇게 뻔뻔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죠. 2주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강준이 소리치며 정무철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정무철이 비틀거릴 정도였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무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곧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정무철은 천천히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죠. 다들 봤지? 이 새끼가 상관에게 손을 댔어. 상사님, 그게 아니라. 다른 병사 하나가 말하려 했지만 정무철의 눈빛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구도 강준을 편들려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무철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달랐죠. 강준 이병 상관에게 불손한 태도로 물리적 폭력 행사, 군기 위반 및 상명하복 원칙 위배. 보고서에는 정무철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준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술 취한 상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었죠. 목격자들의 진술도 정무철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이광표 군수과장이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날카로운 얼굴형에 항상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는 그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군. 이광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던 신병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며칠 뒤 부대 내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단장 운전병 단둘이 야간 외출하는 거 봤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글은 익명으로 올라왔지만 누가 썼는지는 뻔했습니다. 이광표의 수법이었죠. 그는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데 능숙했습니다. 게시글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곧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죠. 사단장님이 신병한테 특별히 잘해주신다던데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뒷배경이 있는 거 아냐? 루머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강준은 어디를 가든 시선을 받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헌병대 소속 유지연 중사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죠.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고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강준은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기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정무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사가 시작되었죠. 강준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민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정말 윤서진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그를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날 밤 한민석은 다시 한번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윤서진의 사진을 오래 바라본 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한다고요. 강준이 정말 그 아이인지 확실히 알아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강준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무철과 이광표의 음모는 치밀했고 강준은 그들의 덫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였죠. 부대 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강준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한민석은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진실을 찾아내야 했죠.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정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20년 전의 약속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윤서진의 마지막 말이 더욱 선명해졌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준을 둘러싼 루머가 사흘째 이어지던 금요일 오전, 한민석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단장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펜을 들어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자 한자 신중하게 써내려간 글씨에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05년 파병지원단 의료기록 열람 요청. 공문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죠.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호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민석은 직접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는 본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죠. 하얀 십자가 표시가 선명한 건물 앞에 서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의무대 직원은 사단장이 직접 찾아온 것에 당황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군의관이 급하게 일어나 경례를 했죠. 사단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0년 전 파병 관련 의료 기록을 찾고 있다. 한민석의 말에 군의관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자료라니, 그것도 파병 관련이라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요청이었죠. 20년 전 자료면 이미 폐기됐을 겁니다. 의료기록 보존 기간이 7년이거든요. 파병 관련 의료기록은 일반 진료기록과 별도로 장기 보존되지 않습니까? 한민석의 질문에 군의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만 혹시 다른 곳에 보관된 자료는 없을까요? 글쎄요. 아마 전사나 이전 자료들은 대부분 그때였습니다. 의무대 입구에 익숙한 인물이 나타났죠. 희끗한 머리에 검게 그을린 손, 두툼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최만호 원사였죠.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전직 정비참모 원사로 현재는 군 내 민간기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언제나 기름때 묻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정비와 기록에 관한 한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습니다. 민서가 최만호의 목소리가 의무대 안을 울렸습니다.
한민석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20년 전 파병 시절을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원사님, 어떻게 여기에? 전기 장비 점검차 왔다가 내 목소리를 들었지. 무슨 일이야? 한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만호라면 믿을 수 있었죠.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파병 당시 의료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최만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기록은 정비 같아요. 나사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찾을 수 있지. 최만호는 의무대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죠. 전사나 이전 자료들이 보존 창고에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그 시각 부대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헌병대 소속 유지연 중사가 강준에게 조용히 접근한 것이죠. 유지연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체격은 작았지만 눈빛이 강했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 인물이었죠. 정의감이 강한 그녀는 지난 며칠간 강준을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그때 홀로 차량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를 피하고 있었고 고립된 상태였죠. 유지연이 다가오자 강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했습니다. 강준 이병. 네, 중사님. 괴롭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정식으로 처리하겠어요. 유지연의 말에 강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것이죠. 규정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무철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의 이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의 조용한 연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석은 강준의 흉터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의무대 군의관 입회하에 표준 프로토콜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왼쪽 목 아래 약 3cm 길이의 희미한 선형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만호는 부대 뒤편에 있는 보존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각종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에서 그는 기름때 묻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2005년 파병지원단. 최만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낡은 폴더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정비에 관한 한 그보다 끈질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지연은 헌병대 사무실에서 정무철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하 직원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들을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였죠. 특히 배경이 약한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최만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구석진 곳에서 찾아낸 오래된 파일함이었죠. 2005년도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있었구나. 최만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파일함을 열자 빛바랜 서류들이 나타났죠. 그 중에서 그의 시선을 끈 것은 한 개의 폴더였습니다. 폴더 겉면에 손글씨로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서진 남아인계. 최만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민석의 연인이었던 윤서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아이 이야기를요. 당시 파병을 앞두고 있던 한민석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폴더를 조심스럽게 열자 각종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출산 기록, 수술 내용, 신생아 상태 보고서, 그리고 보육원 인계 서류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의료진이 작성한 수술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생아 남아, 경부혈관 봉합술 시행, 흉터 잔존 예상됨, 위치 좌측 경부 하단, 길이 약 3cm. 최만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한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찾았다. 전화 너머로 한민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어디 있습니까? 보존 창고에 있어. 지금 가져갈게. 최만호는 조심스럽게 폴더를 들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죠. 오랜 전후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유지연도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정무철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의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약한 상대를 골라 괴롭힌 뒤 상대가 반발하면 즉시 보고서를 조작하는 것이었죠.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네. 유지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준 사건도 정무철의 전형적인 패턴에 부합했죠. 밤 11시 한민석의 사단장실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최만호가 가져온 폴더를 펼쳐놓자 2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기록상의 날짜와 강준의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흉터 위치와 크기도 의료 기록과 완벽히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육원 인계 서류에 적힌 곳이 은광보육원이었습니다. 한민석은 서류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20년 동안 찾던 답이 눈앞에 있었죠. 강준이 정말 윤서진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민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요. 세 사람의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죠.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연합은 단순히 강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부대 내 부조리를 바로잡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벽에 대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청룡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본부 건물 1층에는 신병인권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죠.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상담실과 신고센터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어떤 부조리도 숨겨질 수 없었죠. 정비고에는 최신식 전산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연료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었죠. 최만호 원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나사 하나까지도 추적 가능한 정밀함을 자랑했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군이 바뀌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나왔죠. 청룡사단의 변화는 정군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투명성과 정의가 구현된 부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한민석은 2달 전 직무정지에서 복귀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조사 결과 그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오히려 부대 개혁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죠. 강준은 여전히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직을 제안받았지만 본인이 거절했죠.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주말마다 신병인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준이 신병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센터 교육실에는 20명 정도의 신병들이 앉아 있었죠. 괴롭힘을 당했을 때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신고하세요. 강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이겨낸 선배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죠. 일요일 오전 한민석과 강준은 함께 평안추모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공원묘지였죠.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언덕 위에 윤서진의 묘가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진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은 사람. 한민석이 직접 새긴 문구였죠. 부자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잠시 묵념했죠.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한민석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흉터는 훈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강준은 자신의 목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자국이었죠. 강준이 뒤에서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충성, 어머니에 대한 경의이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한민석도 함께 경례했죠. 세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묘원을 떠나며 부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청룡사단에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석과 강준은 예전처럼 함께 차에 탔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약야지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이 닮아 있었죠. 같은 의지, 같은 결단력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지연 중사는 헌병대에서 진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만호 원사는 여전히 부지런히 부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며 부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청룡사단의 변화는 다른 부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명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부대 운영이 정군에 확산되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준은 이제 다른 신병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택한 용기가 인정받았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민석은 사단장으로서 더욱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과 원칙을 분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죠. 부하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준이 한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전역하면 뭘 해야 할까요? 한민석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이든.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해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든든했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청룡사단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었죠. 부대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고 간부들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은 가끔 윤서진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세상,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아들을 통해 그녀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강주는 자신의 흉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죠. 그것은 생존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였거든요. 어느 새벽 차량이 부대를 떠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석과 강준이 함께 타고 있었죠.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거든요. 백미러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부자였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헤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돌아올 길을 압니다. 때로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순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룡사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승리한 이곳에서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강준의 흉터는 이제 정말로 훈장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기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감사 셋째 날인 수요일 오전 10시 청룡사단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 중앙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들의 그림자가 회의실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냉철한 눈빛이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 보였죠. 30년 군 생활의 권위가 그의 침묵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정무철과 이광표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무철의 얼굴은 사흘 전부터 계속 창백했고 이광표는 검은 뿔테 안경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둘 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만호 원사가 회의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기름때 묻은 수첩을 옆에 놓고 지난 3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정무철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삼켰고 이광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만호가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연료 사용 내역서였죠. 연료 계수기 로그를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2만 3천 리터의 연료가 장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발표되자 정무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조금씩 연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해 왔거든요. 다음은 장비 관련입니다. 최만호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타이어 교체 기록이었죠. 신품 타이어로 교체했다고 보고된 차량들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중고품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광표가 안경을 벗어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신품 타이어 예산을 중고품으로 대체하여 차액을 챙긴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유지연 중사가 회의실 뒤쪽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을 재생할 준비였죠. 단정한 단발머리에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흑백 CCTV 영상이 나타났죠. 최만호가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시 14분 정비고 출입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정무철과 이광표가 함께 정비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었죠.
이 시간에 정비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민석의 질문에 정무철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정기 점검을 합니까? 이광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긴급한 정비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만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날 정비 일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료 저장고 키가 분실 신고된 날이죠. 모든 증거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개수기 로그, 타이어 시리얼 넘버, CCTV 영상, 그리고 각종 문서들까지 완벽한 범죄 재구성이었죠. 정무철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도 부대를 위해서 한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펼쳤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서류로 향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병원 기록지였죠. 윤서진. 2005년 4월 긴급이송 산모. 남아인계. 한민석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죠. 경부혈관 봉합흉 있음.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준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왼쪽 목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강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정무철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쇼입니까? 이제 연민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민석이 정무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죠.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강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당신의 어머니는 윤서진입니다. 20년 전 당신을 낳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분이죠. 한민석의 말에 강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살 평생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민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죠.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정무철과 이광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비리 조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유지연이 조용히 다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리 관련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이제 법적 처리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최만호가 기름때 묻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전후의 아픔이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강준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민석이 강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무철이 마지막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광표도 마찬가지였죠. 회의실 밖에서는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곧 구속영장이 집행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무철과 이광표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민석은 이 모든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준이 있었고
최만호와 유지연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눈물과 감동 속에서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 청룡사단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벌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거든요. 정무철 상사는 군기교육명령 및 군사재판 회부로 전역심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광표 군수과장은 즉시 해임되어 군복을 벗게 되었죠. 오상우 주임원사는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대 안은 숙연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죠.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은 시원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죠. 한민석은 그 다음 날 더욱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단장실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죠. 검은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직무정지 자청서. 한민석은 스스로 직무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동시에 친자 확인 검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민석과 강주는 각각 검사를 받았죠. DNA 샘플 채취는 간단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청룡사단 의무대 상담실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는 한민석과 강준,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전달할 군의관만 있었죠.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면에는 의료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3개가 놓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가우면서도 밝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군의관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한민석과 강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죠. 부자관계로 강력 추정됩니다. 확률 99.97%입니다. 순간 상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강주는 손을 떨며 자신의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왼쪽 목 아래의 희미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졌죠. 20년 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한민석은 아무 말 없이 강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윤서진의 아들, 자신의 아들이 살아서 자신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의관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자만 남은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강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민석은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윤서진의 따뜻한 미소, 왼쪽 눈가의 작은 보조개,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세상을 도우려 했던 그녀의 마음까지 끝까지 아이만 살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한민석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강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어머니 이야기였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고. 그때 당신의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민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선명했죠.
마지막까지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강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강준의 질문에 한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었죠. 파병 명령이 떨어졌어요. 당신을 찾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고 20년간의 엇갈림이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상담실 밖에서 최만호 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죠. 기름때 묻은 수첩을 손에 들고 부자의 상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후 한민석과 강준이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과 달랐죠. 무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최만호가 한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장군님, 오늘 진짜 정비 잘하셨습니다. 최만호의 말에 한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대도 마음도 말이에요. 최만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전후에 대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민석이 짊어지고 있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강주는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생긴 것도 놀라웠지만 그 아버지가 사단장이라는 것은 더욱 당황스러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준의 질문에 한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급할 것은 없어요. 한민석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돌진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유지연 중사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죠. 정의가 구현되고 가족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정무철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다른 신병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민석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였고 상급 부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개인적인 감정이 공무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강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사단장의 아들로 알려진 상황에서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죠.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석은 사단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죠. 20년 만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부대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훈련하는 병사들, 바쁘게 움직이는 간부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점호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민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버지로서의 역할, 군인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강준도 생활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갑자기 생긴 가족이라는 존재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부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리고 여전히 사단장과 병사로서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겠다는 다짐이었죠. 강준 역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가족이 있구나.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부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6개월 후 청룡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본부 건물 1층에는 신병인권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죠.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상담실과 신고센터가 보였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어떤 부조리도 숨겨질 수 없었죠. 정비고에는 최신식 전산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연료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관리되었죠. 최만호 원사가 설계한 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나사 하나까지도 추적 가능한 정밀함을 자랑했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군이 바뀌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나왔죠. 청룡사단의 변화는 정군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투명성과 정의가 구현된 부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한민석은 2달 전 직무정지에서 복귀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조사 결과 그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오히려 부대 개혁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죠. 강주는 여전히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보직을 제안받았지만 본인이 거절했죠.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주말마다 신병인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준이 신병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센터 교육실에는 20명 정도의 신병들이 앉아 있었죠. 괴롭힘을 당했을 때 혼자 참지 마세요. 반드시 신고하세요. 강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이겨낸 선배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죠. 일요일 오전 한민석과 강준은 함께 평안추모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공원묘지였죠.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언덕 위에 윤서진의 묘가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진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은 사람. 한민석이 직접 새긴 문구였죠. 부자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 한 다발을 놓고 잠시 묵념했죠.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한민석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흉터는 훈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그리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강주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자국이었죠. 강준이 뒤에서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충성, 어머니에 대한 경의이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한민석도 함께 격려했죠. 세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묘원을 떠나며 부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청룡사단에는 또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석과 강주는 예전처럼 함께 차에 탔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비아갸지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빛이 닮아 있었죠. 같은 의지, 같은 결단력이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지연 중사는 헌병대에서 진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만호 원사는 여전히 부지런히 부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며 부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청룡사단의 변화는 다른 부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명성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부대 운영이 정군에 확산되기 시작했죠.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주는 이제 다른 신병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택한 용기가 인정받았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민석은 사단장으로서 더욱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과 원칙을 분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죠. 부하들의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준이 한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전역하면 뭘 해야 할까요? 한민석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이든. 강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해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든든했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청룡사단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었죠. 부대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고 간부들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은 가끔 윤서진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세상,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아들을 통해 그녀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강주는 자신의 흉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냈죠. 그것은 생존의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였거든요. 어느 새벽 차량이 부대를 떠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석과 강준이 함께 타고 있었죠.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거든요. 백미러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부자였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헤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돌아올 길을 압니다. 때로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한순간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룡사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승리한 이곳에서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강준의 흉터는 이제 정말로 훈장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기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